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12월 27일 오늘 금요일 순서입니다. 크리스마스 때문에 중간에 한번 쉬다 보니까 오늘이 수요일인가 화요일인가 뭐 이래 생각하다가 아침에 금요일이라는 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어제 환율에 관한 기사를 다루었더니 환율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환율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은 그런 기사와 함께 또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댓글 중에 구름 거치다 님께서 오랜만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자산 구조조정 상담하려고 하는데 지금이 아주 어렵게 됐네요. 노후가 도적처럼 온다 하더니 갑작스러운 국가 불안정으로 몹시 불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혼란이 어서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사업하는 어중간한 저 같은 중산층은 이런 혼란 시기가 정말 불안합니다. 사업 그만두고 재테크하며 편히 살고 싶다는 생각을 몇 년 전부터 했는데 또 어리석게도 발목이 잡히군요 라고 하십니다. 우리 부푼 독립군 노영현님처럼 사업을 하시는 분이시군요. 우리나라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애국자라고 저희 아버지께서 얘기하셨습니다. 고용을 창출해 주시니까요. 그런데 내년에 우리나라 시장 좋아질 여건이 5개나 된다고 제가 오늘 한국경제TV 출발 정시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좀 객관화시켜서 시장을 볼 필요가 있는데, 물론 너무 인지편향적으로 보면 안 되겠지만 내년 시장을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 들어갈 그런 모멘텀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제가 적다 보니까 5개 정도가 확실하게 있더라고요. 중국 경기 회복, 그리고 상법 개정, 그리고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면 틀림없이 트럼프가 2017년에도 그랬었거든요. 환율 조작국. 우리나라가 11월 14일 날 이번에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이 됐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틀림없이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대미 무역 수지가 꽤 크거든요. 그러면 트럼프가 틀림없이 얘기할 겁니다. 환율을 떨어뜨려야 된다고. 환율 조작국이라는 부분은 오히려 약간 우리가 의도적으로 환율을 올리는, 그렇게 해서 미국 제품하고의 한국 제품하고의 경쟁력에서 한국이 의도적으로 환율을 높여서 무역시장에서 제품 경쟁력을 유리하게 가져간다. 그러지 마라. 이거 하려고 환율 관찰 대상국 이런 걸 지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환율은 우리는 오히려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죠. 여러 번의 지금 한국은행의 개입이 있는데 환율을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조작국으로서의 관찰 대상국이긴 하지만 조작국으로 지정은 안 될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는 2017년에도 그랬고 또 이번에도 이 대미 무역 수지 그 흑자를 많이 내는 나라, 중국, 한국, 대만, 독일, 일본, 싱가포르 또 한 군데 그런 식으로 환율을 떨어뜨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환율 모멘텀도 있고 상법 개정 모멘텀도 있고 중국 모멘텀도 있고 그리고 2가지가 더 있었는데요. 2가지는, 하나는 ISM 제조 PMI죠. ISM 제조 PMI가 또 반등을 할 겁니다. 그죠? 2017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럴 겁니다. 그렇게 또 반등을 하면서 올라갈 거고요. 또 하나는 미국 시장이 이러다가 급락을 하면 어떡하나. 우리 시장이
굉장히 싼 영역까지 떨어진 거는 맞는데 여기서 미국 시장이 또 급락을 하면 어떡하나 부분이 있는데 내년 2월 달에 짧은 조정 정도는 있지만 급락은 나오지 않고 미국 증시는 언제까지 강세를 이어갈 건가? 트럼프가 이번에 공약한 법인세 인하 15%까지 낮추겠다. 지난번 2017년도에는 12월 달에 21%까지 낮췄었거든요. 네.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딱 1년 뒤에 21%까지 낮췄는데 이번에는 공화당하고 상원 하원이 전부 다 레드 스윕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일찍 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미국 증시 법인세 인하 전까지는 강세가 지속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많이 다시 회복할 겁니다. 이렇게 제가 인터뷰했거든요. 환율 하락, 법인세 인하, ISM 제조 PMI의 반등,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 효과, 그리고 마지막 상법 개정까지. 그래서 지금 계좌가 좀 손실이 나고 그런 분들 환율도 계속 치고 올라가고 하니까 많이 불안해하실 건데 조금만 버티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있는 돈 없는 돈 다 탈탈 털어서 우리 회사 고유 자금도 마찬가지고요. 탈탈 털어서 계속 사고 있습니다. 돈 생길 때마다 사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스닥 150 ETF도 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량님이 아내분의 처가 식구가 꽤 많으시군요. 7남2녀시네요. 아니네요. 2남 5녀시군요.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의 작은 집 삼촌들, 그러니까 오촌, 사촌, 오촌이죠. 오촌분의 친척분의 자녀 결혼식이 있어서 오랜만에 모였었는데, 그래서 저희 아버지 세대도 저희 아버지 쪽도 뭐 6남1녀, 작은 집 쪽도 7남 2녀, 3녀, 2녀. 그러니까 저희 집이 되게 아들이 많은 그런 집안인데, 처가 댁 식구분들이 따님들이 많으시군요. 우리 부품 독립군 노 사장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중국으로도 일부 수출하고 독일, 이태리, 중국 부품들에 맞서서 열심히 싸우고 있다고 하십니다. 자동차 에어백, 탄소 유리섬유, 롤 블라인드, 그리고 나이키, 아디다스 신발에도 들어가는 어떤 부품을 하고 계시군요. 애국자십니다. 우리 노 사장님도. 우리 해바라기님, 내 계좌가 너무 다이소가 돼서 창피해서 참 못 찾아뵙겠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잘 모르기 때문에 계좌를 이렇게 쭉 펼쳐놓은 거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계속 또 내가 손절을 하지 못했다고 이래 자책하시는 경우도 계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공모주 많이 하셨거든요. 그 공모주를 못 팔잖아요. 호남석유 이런 거 못 파셨던 공모주 6년 기다렸다가 다시 다 큰 수익 내고 파셨어요.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좀 파셨더라면 했는데, 아무리 이 시칼리칼 한 기업들도 한 6년 기다리면 다시 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단지 그 다운사이클의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을 기업인가 아닌가만 그것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또 올라옵니다. 단지 그 패러다임 변화에 뒤처진다 싶으면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주식은 손절하는 게 맞지만, 지금 가지고 계신 주식이 뭐 반도체로 비롯해서 다 이 사이클 주식이고 우리가 글로벌 탑티어 그런 기업이라면 그렇게
쭉 깔아놓으신 종목들, 주식하고 뭐라고 그러죠? 반려주식. 네, 반려주식이라 생각하시고, 네, 그 가끔씩 보면 뭐 배당도 나오잖아요. 보면 반려주식들이 네, 배당도 막 주고 그럽니다. 어제 그 신기한 차트 분석에서 소형운전 그걸 빼먹었었는데 오늘 소형운전 관련 기업들 네, 차트 분석 이따가 해보겠습니다. 자, 바쌈님이 유학생 두신 부모님들 참 힘드시겠다 라고 하셨는데, 그죠? 또 제가 유학을 갔을 때도 97년 8월에 갔거든요. 예, 가자마자 IMF 터져가지고 야 정말 어떻게 하나. 이 학비는 정해져 있잖아요. 달러로 학비는 정해져 있는데 2년 동안 어떻게 하나. 그래서 뭐 아르바이트 과외 닥치는 대로 하고, 네, 그리고 학교에서 다행히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연장해 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는 게, 과연 우리나라 대학이 어떤 유학 온 나라에 그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그러면 졸업할 때까지 연장해 줄게, 이런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이제 좀 정이 많은 민족이기는 하지만 그런 큰 대학 같은 행정부서에서 그런 결정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플렉시블한 정책을 해주셔가지고 미국이란 나라의 이 시스템이 그런 또 플렉시빌리티를 가지고 있구나. 네. 그걸 느꼈었기 때문에 97년에서 99년 그 고환율에서 다행히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 원 2년 반 동안 5천만 원 쓰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환율 속에서도 이악 물고 잘 버티면 됩니다. 그 5천만 원이 한국에 있었어도 한국에서도 그 정도는 썼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활비 다 포함한 거니까요. 학비, 생활비 다 포함한 거니까요. 뭐죠? 하늘이 무너져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살아날 구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비님이 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연말이 되면 한 해 이룬 목표와 개선해야 할 점을 노트에 적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자신을 돌아본다는 건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잘한 일에서는 자신감 얻지만 이 부족함을 느끼는 순간에는 즉시 자기 반성이 시작돼야 되는데 나의 잘못은 안 쳐다보게 되죠. 그래서 저희 회사도 항상 연말이면 백서를 적어가지고 1월 2일, 3일 서로 또 한번 각자 발표해보자. 그렇게 회의 시간에 얘기했고 저도 발표합니다. 한 해 이렇게 12월 31일, 1월 1일 회사에 나와가지고 지난 한 해 어떻게 했고 내가 뭘 잘못했고 그 잘못된 게 반복된 실수인지 아니면 뭔가 분명히 원인은 다 나한테 있습니다. 원인은. 근데 그걸 여기서도 적어 놓으셨지만 반성의 시간이 괴로울 때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고 솔직하게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100% 동감합니다. 뭐든지 마지막 의사결정은 내가 내린 거기 때문에 나는 왜 그 순간에서 그런 결정을 했을까? 그리고 개선할 점은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데 이 how to를 좀 정확하게 적으셔야 돼요. how to를. 그래야 개선이 되고 발전이 된다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환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질문들이 많으셨는데 기사를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요. 2,400만 명 출국
1400만 명 입국, 살아나는 K여행 시장. 이 여행에도 보면 환율이 꽤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일단 여행 좀 읽어볼게요. 2024년 여행 레저판을 정리한다. 여행 레저 부문의 2024년은 코로나 위기를 넘기고 발돋움하려 하던 여행업계가 돌뿌리에 다시 휘청거린 한 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여행 레저판도 혼란을 거듭했던 정치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요. 방한 외국인이 대폭 늘었다지만 속내는 빛 좋은 개살구였다. 반일 감정이 무색하게 한국인은 부지런히 일본을 여행했으며 한때 등산과 골프를 기웃거리던 MZ세대가 찐박질을 시작했다. 네, 2024년 여행 레저 7대 뉴스를 소개한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관광공사 사장 연중 부재. 한국관광에 수장은 없었다. 한국관광공사가 역대 최장기 사장 공백 사태를 빚었다. 그래요? 11개월이 넘는 사장 부재 기간은 62년이 넘는 한국관광공사 역사에서 전례가 없었는데 발단은 김장실 전 사장의 사태이다. 김 전 사장은 1월 11일 총선에 출마하겠다면서 물러났고 재임 기간은 1년 3개월이었고요. 그리고 여태 후속 인사가 없다. 중간에 내정자는 있었다. 강훈 전 대통령실 국정홍보비서관. 그러나 그는 소위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되자 11월 8일 발표문을 내고 사장 지원을 자진 철회했군요. 이후 후속 인사 작업이 진행돼야 하는데 어떠한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현재는 서영충 경영혁신본부장이 11개월 넘게 사장 직무대행을 겸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시군요. 가운데는 뉴진스다, 그죠? 자, 두 번째는 일본에 간 한국인이 800만 명. 그렇게 많네요. 경기 불안과 원화 약세도 해외여행이 크게 도약했는데 올 10월까지 한국인 출국자 수는 2,357만 명. 이야. 그리고 이 숫자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요. 가장 두드러진 해외여행지는 일본이었습니다. 한국인은 10월까지만 720만 명, 11월까지 795만 명. 방문했고 같은 기간에는 베트남에 366만 명, 그리고 중국이 186만 명 갔는데 엄청난 숫자다, 그죠? 일본 가신 분들이. 한국인이 사랑하는 해외여행지 탑5. 일본, 베트남, 중국, 그리고 태국, 필리핀. 요 순서네요. 일단 가까우니까, 그죠? 네. 자, 일본 열풍의 가장 큰 이유는 기록적인 엔저 현상이고, 이달 들어서 환율이 뛰었다지만 지난 1년간 100엔엔 900원 이하인 날이 대부분이었고, 일본행 항공편도 급증을 했고, 네. 올 11월과 11월 한국과 일본을 운항한 항공편이 일주일에만 1,300편이었네요. 일주일에만. 하나투어 관계자는 2019년 일본 불매운동 같은 극단적인 갈등 상황이 아니라면 당분간 인기가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해외여행 1번지 중국의 귀화. 11월 8일 날 한국이 무비자 중국 입국을 허용했고, 그죠? 92년에 한중수교 이후 비자 장벽이 완전히 거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행업계에서 무비자 중국 여행은 획기적인 사건이고요. 거의 이틀에서 한 나일 다르던 이 비자 발급 기간이 사라져서 일본처럼 중국도 마음만 먹으면 당장 날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만 원에서 한 6만 원 하는 이 비자 발급비도 절약하게 된 셈이고요. 청도 3박 4일
99,000원부터 라고 되어 있고요. 1시간이면 떠나는 해외 여순 감옥 19세기 전차 탑승 기회 이것도 169,000원. 네. 자, 방중 한국인 수는 2016년에 519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었고요.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중국 관광객은 800만 명, 806만 명인가 뭐 그랬었죠. 자, 2017년 초 사드 배치로 인해서 양국 관계가 경색이 됐고 20년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한국인의 해외여행 지도에서 중국의 존재감이 사라졌습니다. 자, 네 번째는 대혼돈의 TMF 사태. 7월 하순 여행업계에 초대형 악재가 발발했었는데 온라인 쇼핑몰 이 TMF가 6월에서 7월 소비자 결제 대금 판매사에 지급하지 못하면서 관련 업계가 대혼란에 빠졌고요. 여행업계 피해가 특히나 컸습니다. 대금 결제와 상품 출발 사이에 시차가 있어서 때문인데 TMF 사태로 인한 여행업계 피해액은 1,000억 원대 정도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난리였었죠. 자, 다섯 번째는 속빈 강정 외국인 방한 시장. 외국인 방한 시장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을 했고 올 10월까지 방한 외국인은 1,371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속빈 강정에 불과한데 같은 기간 관광 수지가 85억 달러 적자를 기록해서 같은 기간보다 적자가 10.3%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 출국자의 해외 소비가 증가한다 하시죠. 많이 들어와서 쓰기도 한데 우리가 워낙 많이 나가서 밖에서 또 많이 쓰다 보니까 이 관광 수지가 적자가 컸네요. 그리고 방한 외국인의 지출이 또 크게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올 10월까지 방한 외국인 1인당 평균 관광 수입은 1,006달러로 오셔가지고 한 15만 원 쓰고 간다 그죠? 아니네. 150만 원이네요. 1,000달러니까 그죠? 100달러가 지금 14만 6천 원이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400달러 정도 썼었는데 400달러나 줄었네. 여기 쭉 나옵니다. 되살아난 한국 관광. 외국인 씀씀이는 줄어. 2015년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관광객 수가 쭉 이렇게 나옵니다. 1,300, 1,700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코로나 때는 250만, 21년에는 96만 명. 이렇게 확 줄었다 보니까 국내에서 관광객 대상으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드셨고요. 지금 다시 1,300만까지 쫙 회복했는데 쓰는 씀씀이가 코로나 때는 4,000달러 이때는 반드시 이렇게 가야 되는 비즈니스 트립 관광 여기에 비즈니스 트립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아마. 그런 분들만 와서 아마 고급 호텔에서 묵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때는 1인당 지출이 컸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쭉 떨어졌습니다. 다른 부분이 달려라 MZ 세대가 달리기 시작했고 코로나 시대 등산에 이어서 골프 테니스가 유행하나 싶었더니 요즘은 러닝이 또 대세다. 이거는 뭐 다른 기사인가요? 코리아 둘레길 완전 개통. 우리나라의 이 둘레길이 예전에는 제주도 둘레길만 얘기했다가 그걸 벤치마킹 해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둘레길을 참 많이 만드셨는데 이렇게 완성이 됐나 봅니다. 평화 DMZ에서도 둘레길이 있나 보네요. 인천 강화 평화 전망대에서 강원 고성 통일 전망대까지 510km 35개 코스. 자, 두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글로벌 하이 트럼프 임기는 겨우 4년이다. 그렇죠. 4년이죠. 지난달 11일 왕원
왕문이다, 그죠? 인민대 중앙연구원 원장이 중국 기자협회가 마련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군요. 트럼프발 태풍을 시간으로 상쇄하려는 중국식 사고를 드러냈고, 촉망받는 소장파 전략가인 이 왕 원장이 앞서 7일 러시아 소치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봤다고 합니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로 함께 중국을 견제하자며 연러 항중을 제안한다며 받아들이겠냐. 푸틴은 비현실적 가정이라면서 일축을 했고요. 러시아와 중국 관계는 상호 신뢰가 전례 없는 수준이라면서 러시아는 어떤 국가와도 제3국에 대항하기 위해 동맹을 맺은 적이 없다고 했고요. 여지는 남겼는데 언젠가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바란다. 이렇게 또 슬쩍 얘기를 했습니다. 왕 원장은 사흘 뒤에 푸틴의 발언을 베이징 내 외신 기자에게 전하면서 겨우 4년을 덧붙였고요. 어떤 러시아 지도자도 미국의 이른바 역의 책략을 믿고 미국과 힘을 합쳐 중국에 대항하리라고 상상할 수 없다면서 4년 임기의 트럼프에게 종신 집권도 가능한 푸틴과 시진핑이 휘둘릴 가능성은 작다는 판단이다. 근데 과연 그렇게 될까? 글로벌 지정학의 바탕에는 미중러 삼각형이 있고 트럼프의 등장에 중국은 아픈 과거를 떠올리는데 1950년대 말부터 1972년 닉슨의 방중까지 중국은 미국, 소련, 인도는 물론 북한과도 대치를 했었다. 육지와 해양 국경 너머가 모두 적이었고 국가 핵심 시설을 서부 벽지로 옮기며 유사시를 대비했다. 지난 4년 중국은 제이크 설리번과 커터 캠벨이 비전해 미국이라는 바퀴 중심 허브와 소다자 동맹이라는 바퀴살이 촘촘한 신합종 전략에 시달렸는데 연러항미의 연행책으로 버텼고 이제 트럼프의 미국은 미중러 이 세 다리의 청동솥 무게를 묻는 패권 외교를 펼칠 기세다. 중국의 첫 대응은 왕이 외교부장이 지난 17일 다오위타이 세미나에서 밝혔는데요. 2025년은 중국 인민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전 80주년이자 유엔 창설 80주년이라면서 대세를 도모하고 대의를 막고 대도를 펼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70주년 전승절 당시에 한국 대통령은 천안문의 막루에 시진핑, 푸틴과 함께 올랐고요. 북한은 핵미사일로 맞섰다. 방어용 사드는 한중 관계를 냉온탕으로 몰고 갔다. 내년 9월 베이징의 천안문 초청장은 한국의 아태 경제협력체제 기구 에이펙 정상회의에 앞선다. 한국은 겨우 5년 대통령을 넘어서는 현명한 답안을 준비해야 할 때다. 그러게요. 미국은 4년 하고 또 4년 더 하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이제 4년밖에 못하다 보니까 겨우 4년이라고 하는데 참 우리나라도 겨우 5년이지 않습니까? 그죠? 지난번에 또 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미국처럼 우리가 4년 중임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자, 안병옥의 마켓나우 ENCS로 요약되는 트럼프 독트린의 정체. 워낙 이제 트럼프가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다 보니까 저도 계속 이 트럼프와 관련된 기사들, 통찰력 있는 기사들을 계속 찾아서 읽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새해 1월 20일 미국 대통령 직무를 재개하게 됩니다. 중국과 한국, 독일 등 대미 무역 흑자국들이 트럼프발 관세 전쟁과 새 국제 질서에 대비하려면 이 트럼프 독트린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국제 문제 칼럼니스트 기니언 레크먼과 전문가들이 트럼프의 주요 정책을 영어 약어 ENCS로 정리했다. 그래요. 우선 경제 E,
트럼프는 유세 전쟁에서 관세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절개 말했고요. 군사동맹, 우방국이라도 철저하게 거래하며 이에 타산을 따진다.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을 9배 인상하라는 요구가 대표적이고요. 자, 둘째는 민족국가, nation state를 전면에 내세우는 한편 국제기구는 매우 성가신 존재로 여긴다는 거죠. 그런 2016년 대선에서 유럽연합은 독일이 이득을 보는 수단,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브렉시트는 멋진 일이라고 평을 했고요. 영국의 EU 탈퇴 운동을 주도한 나이젤 페라지와 브렉시트를 계기로 친분을 맺었다. 대통령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으로 2017년 5월 말에 EU의 행정수도인 브뤼셀을 방문을 했지만 보호무역에 앞장서고 기후변화에 무관심한 트럼프는 정반대 입장인 EU와 견해차만 드러냈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culture인데 문화. 인권이나 민주주의 같은 인류 보편의 공통적인 가치가 아니라 문화와 정체성을 앞장 세우고요. 미국은 이민자가 갖고 온 나라이지만 합법적인 이민조차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백인을 중심에 놓고 나머지는 미국을 위협하는 타자로 경계를 하고요. 유럽의 극우 정당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프랑스의 국민연합이나 독일 대한당, 이슬람 이민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백인을 대체해야 한다는 과장된 우려를 공공연하게 드러낸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력과 spheres of influence인데 미국이 세력권을 기준으로 국제 분쟁에 지극히 선택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구상이고요.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략 명분으로 나토에 동진을 거론했고 트럼프가 볼 때 러시아의 세력권을 인정해주면 전쟁은 불필요합니다. 그는 지난달 재선부터 우크라이나의 조기 휴전을 EU 회원국들에게는 유럽 안보와 관련된 전쟁은 유럽이 책임지라고 강하게 압박 중이고요. 프랑스와 폴란드 일부에서 휴전 후에 EU 회원국들로 구성된 평화유지군 파견이 논의되는 것도 이런 배경이라고 하네요. 트럼프 독트린은 2차 대전 후 미국이 실행한 자유무역과 민주주의 확산과 극과 극이다. 이제는 국제정치라는 거센 바다에서 등대처럼 항로를 제시한 미국. 민주주의 모범국으로서 세계를 이끈 미국을 잊자. 트럼프 2.0이 그리는 낯선 미국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1980년대랑 너무 비슷하죠. 고금리 고환율, 페드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거기다가 당시에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 그때는 그죠? 레이건 대통령이 Make America Great 이러면서 거의 지금하고 뭐 비슷한 분위기. 지금은 러시아와 중국, 그때 당시에는 소비에트 유니언, 소련. 그런 상황에서 1980년부터 85년까지 지속된 이 고환율 시대 속에 큰 위기가 왔다기보다는 그때 수출 기업들이 크게 도약을 하고 그때 수출을 주도했던 회사들이 각 재벌 그룹에 보면 현대상사, 삼성물산, 그리고 태평양도 마찬가지였고요. 전부 다 그렇게 수출을 도맡아 하는 회사가 취직하고자 하는 1등 기업들이었죠. 주대우도 있었네요. 대우그룹은 주대우. 우리는 투자자는 지금 고환율 속에서 달러를 잘 벌어오는 회사는 어딘지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투자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 고환율에 시장 자체가 막
무너진다라고는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에브라드 칼럼, 시리아 독재 정권 붕괴가 북한에 줄 충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제일 제가 걱정하는 거는 언젠가는 이루어질 이 통일, 그 통일에서 꽤 많은 통일 비용도 들어갈 거고요. 그 통일 비용이라는 게 뭐 집 수리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굉장히 낡은 집을 한번 확 뜯어 고치려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예, 되게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돈도 좀 들어가고 한데 확 뜯어 고쳐 놓으면 좋잖아요. 인테리어 다시 싹 갈아서 하고 나면. 그래서 우리나라 통일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잠시 불편한 기간이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10년에 내가 있는 동안에는 안 했으면 하는 다들 그런 바람이 있으시겠지만 그게 언제 갑작스럽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독일의 서독하고 동독하고의 그 장벽이 무너진 것도 되게 무서운 그런 오보에 의해서 그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물론 그 전에 그 시대적인 배경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언제 갑자기 이렇게 확 다가올지는 모릅니다. 그게 제 마음속에는 하나의 주식 투자자로서 약간 이 블랙스완에 가까운 블랙스완이라기보다는 그렇죠. 뭐 블랙스완 플러스 회색 코뿔소 정도 되는 강력한 위협이 될 겁니다. 그거 말고는 이렇게 뭐 고환율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 국지전성으로 발생하는 그런 중동 전쟁 뭐 여러 가지 일들은 지금의 미국의 대마 그리고 우리나라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크게 부실화되지 않는다면 크게 시장 하드랜딩은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 얘기하다가 또 이렇게 쭉 빠졌네요. 자, 시리아의 북한. 네, 여기 제목이 북한에 줄 충격이라서 그렇습니다. 시리아에서 2대 걸친 54년 독재 정권이 지난 8일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이 주도하는 반군에 의해 붕괴가 됐습니다. 야, 54년 독재 정권이 붕괴가 됐고요. 수도 다마스쿠스의 북한 대사관은 며칠 동안 보안 문서를 소각했다고 합니다. 러시아로 급히 망명한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 정권의 몰락과 함께 화염에 휩싸인 것은 북한의 보안 문서뿐이 아니었다. 북한의 대외 전략도 한 줌의 재로 변했다. 네, 뭔가 빠르게 파기했다, 그죠? 시리아는 북한에 몇 개 남지 않은 오랜 우방국이었는데 김정은과 아사드는 정기적으로 서한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23년 말 북한이 대부분의 해외 공간을 철수하고 손에 꼽는 몇몇 주요 우방국에 집중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도 다마스쿠스의 7층짜리 북한 대사관 건물은 건재했었다네요. 그러나 시리아 새 정부는 아사드 정부와는 달리 북한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을 것인데 이 새 정부는 해외 공간 네트워크 축소라는 결정에 뒤이어 일어난 아사드 정권의 몰락은 북한의 외교력에 큰 타격을 준 셈이다. 이제 북한 정권의 불안한 눈빛은 또 다른 우방국인 이란을 향하고 있고요. 경제 악화, 2년 전에 전국적인 시위, 중동의 친이란 세력 몰락, 이스라엘의 공격에 맞선 적절한 대응 실패, 아사드 정권의 몰락으로 고립된 이란도 여차하면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북한에 남은 우방국은 중국과 러시아뿐인데 북중 관계는 칠러 밀착 횡보 이후에 좀 냉각이 됐고 유사시 과연 중국이 어느 정도까지 대북 지원에 나설지도 의문이고요. 2019년 군부 쿠데타로 축출된 오마르 알바시르 전 수단 대통령과 2011년 대규모 시위 와중에 피살된 무하마르 알
카다피 전 리비아 지도자의 몰락 사례에서도 보듯이 중국은 우방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차없이 손절매한 이력이 있었다. 이번에도 러시아도 위기에 빠진 우방국을 버렸는데 1980년 옛 소련과 시리아가 맺은 우호조약에 따르면 러시아는 안보 위협으로부터 시리아를 지켜주기 위해 협력해야 하는데 그러나 러시아는 아사드 정권의 몰락을 초래한 이 반란 세력 기지를 일부 폭격하기는 했으나 전세가 불리하자 곧 군을 철수했다고 합니다. 지난 6월 북러 조약이 체결됐을 때 북한 정권은 북러 동맹이 북한의 안보 문제를 즉시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었을 건데 조약에 명시된 상호 군사 지원은 옛 소련과 시리아의 조약보다 훨씬 명확하다. 그러나 실제 유사시에 얼마나 다른 결과로 이어질지는 분명하지 않고 북한은 확신할 테지만 시리아 사태를 본 이후에도 과연 그럴까? 철수까지 믿었던 안보 협력국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면 북한은 군대에 더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아사드 정권 붕괴는 북한에 시사하는 것이 많은데 아사드 정권은 반란군의 힘이 커서가 아니라 누구도 아사드 정권 수호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몰락했다고 합니다. 이란과 러시아도 나서지 않자 시리아군은 속절없이 무너졌고 형편없는 군인 월급과 보급품 그리고 만연한 부패로 사기가 떨어진 시리아군은 아사드 정권의 호화로운 생활을 보며 분노했고 이처럼 북한 지도부는 정권이 위험에 빠졌을 때 군대가 시리아군과 다르게 행동할지 걱정하고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파병도 부담인데 파병 초기에는 외국으로 나간다는 생각에 들던 군인도 있었겠지만 척박한 환경과 사상자 급증으로 파병된 북한군은 분노에 휩싸여 있다고 한다. 시리아 사례에서 보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별다른 소득은 없으면서 대가는 크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러시아는 내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까지 최대한 많은 우크라이나 영토 확보를 위해서 북한군의 추가 파병을 요구할 건데 북한은 트럼프가 취임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금방 종식돼서 추가 파병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승전을 굳게 믿으며 평화협상에는 관심이 없고 평화협상 노력이 퇴짜를 맞으면 트럼프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계속 지원할 것이고 전쟁은 좀 더 지속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크게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은 러시아의 추가 파병 요구를 거절할 위치에 있지 않고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실로 진퇴양난이고요. 북한 지도부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이 부족해 보인다. 네. 북한 정권이 과연 4세까지 이어질까요? 그죠? 네. 어떻게 보면 좀 빨리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 기사입니다. 환율 폭등, BSI 쇼크, 퍼펙트 스톰 공포. 네. 자, 지금 환율이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년 기업 경영 환경이 또 크게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따르고 있고, 트럼프 시대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대와 원달러 환율 상승, 내수 침체 가속화, 노사 갈등 심화, 중국의 추격 등 기업을 둘러싼 모든 여건이 나빠졌다. 정치권과 정부가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등을 통해서 기업 기살리기에 나서지 않으면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빠르게 식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표만 볼까요? BSI 전망치, 전자통신은 105.3인데 의약품 100이고요. 쭉 이렇게 안 좋은데 섬유 의복이 53.8입니다. 여기 굉장히 작은 글씨로 좀 나와 있는데요. 이 BSI는 100 이상, 100 이하면 부정적,
예, 그 이상이면 긍정.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이가 중요한데 그죠? 23년 1월 달에 이렇게 왔다 갔다 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실적과 전망치인데 둘 다 확 빠졌습니다. 참 BSI는 매출 기준 상위 600대 대기업을 조사한 결과 내년 1월 기업 경기 실사 지수로 지금 22년 4월 이후 34개월 연속 지금 100을 밑돌고 있다고 합니다. 22년 4월 이후 1975년 1월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장 기록이고요. BSI가 100보다 낮으면 전달보다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전달 대비 하락폭은 코로나가 본격 상륙한 2020년 4월 요때 25.1포인트 하락했는데 지금 12.7포인트 하락이네요. 4년 9개월 만에 가장 크다고 합니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중소기업 중앙회가 307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업황 경기 전망 지수는 SBHI 지수이군요. 이 지수는 68.1로 또 4.5포인트 더 하락을 했네요. 경기 악화 요인으로는 고환율에 따른 재료 부품 구입비 증가, 그리고 내수 침체 가속화, 트럼프 시대 개막에 따른 관세 인상 등 무역 여건 악화, 노사 갈등 심화 가능성, 그리고 중국 기업의 추격 등을 꼽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를 보겠습니다. 아까 한 해를 되돌아보는 거 해보자고 하셨는데 올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A부터 Z로 돌아본 2024. 요것도 제가 쭉 읽다 보니까 좋더라고요. 자, A부터 Z니까 되게 많다 그죠? Autonomous Vehicles 자율주행이 본격화됐다. 세계 1위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10월 운전대와 페달 없이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는 무인 차량 사이버캡을 공개했습니다. 그죠?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웨이모는 로보택시 서비스를 확대하고 중국 바이두는 최근 홍콩에서 로보택시 시범 면허를 취득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7월부터 제주도에서 자율주행 노선버스 주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B는 비트코인, 재테크의 승자 비트코인. 네, 올해는 비트코인 투자하신 분들, 그 관련 기업 투자하신 분들이 승자였다. 그리고 C는 칩월 해가지고 반도체 패권 전쟁이 또 중심에 섰고요. 여러 가지 지금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D는 딥페이크의 범죄 확산. 그렇죠. E는 앨런 머스크. E를 대표하는 화제가 바로 앨런 머스크를 꼽았네요. 네. 그 다음에는 F입니다. Far Right. 극우네요. 극우. 슈퍼 선거에 해 극우 정당 돌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인도, EU 등 세계 인구의 절반이 선거를 치른 슈퍼 선거의 해였고 이것 때문에 제가 올해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권자가 보수화됐다는 평가를 받았고 유럽에서는 반이민 정서가 확산하며 경제 강국인 프랑스와 영국, 독일 선거에서도 극우 정당이 약진을 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총선에서도 나치 계열 극우 정당인 자유당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승리했다고 하네요. 네, 이런 극우 이런 바람은 방금 나치도 나오지만 이 경제가 힘들 때, 경제가 힘들어지면 이렇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다 고물가 고금리에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면 이렇게 극우 정당이
지지를 받는 이유가 배척하는 거잖아요. 예, 배척하는 거. 많이 배척을 해야 네, 요 기존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쪽이 아무래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극우. 근데 뭐 항상 이렇게 극우 극좌 예, 진영은 늘 존재하더라고요. 그게 왜 존재할까? 우리가 보면 약간 이 중도에 계신 분들이 입장에서 보면 이 극에 계신 분들 far right, far left 네. 여기서 극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극우, 극좌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이 극좌와 극우는 왜 존재를 할까 생각해 봤더니 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더라고요. 네. 요 중도에 계신 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 극에 계신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소수이긴 하지만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그 힘이 있구나. 아유, 이렇게 얘기하다가는 한도 끝도 없는데. 예, G는 Generative AI. 생성형 AI인데 어떤 AI냐? 일자리를 뺏는 AI입니다. 그래서 이 Generative AI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이나 이 기업의 주식을 사놓아야 되는 게 말 그대로 인력 감축이에요. 예, 우리 노동자들이 쓸 수 있는 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더 생산성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기업을 사서 꽉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자, H는 한강. 한강. 한국이 첫 노벨 문학상입니다.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습니다. I는 임피치먼트. 야, 이 탄핵 임피치먼트 참 이 단어를 처음 들었던 거는 1997년 8년? 그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었잖아요. 결국은 탄핵되지는 않았지만 탄핵 심판까지 갔었는데 그때 이제 임피치먼트. 자, J는 재팬의 뉴 리더십. 일본 총리가 교체가 됐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총리가 일본의 102대 총리로 취임을 했고 K 컨텐츠 전방이 확대가 되고 있고 천연 성분 앞세운 K 뷰티 제품을 비롯해서 라면, K 푸드, 네, 그리고 흑백 요리사, 네, 그렇네요. 이제는 오징어 게임 2까지 나왔습니다. L은 low birth rate. 이거 불시살린 저출생. 근데 최근에 아기가 좀 많이 태어났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네. 야, 17만 명. 좀 늘었네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다행히 좀 늘었습니다. 2015년 이후 9년 만에 출산율이 반등을 했다고 합니다. M은 메디컬 리폼이라고 해서 의료 개혁이 건데 리폼이 안 되고 지금 표류 펜딩 상태입니다. 네, N은 뭐니 해도 엔비디아군요. AI 슈퍼갑 엔비디아. 참 부럽다 그죠? 네. O는 올림픽. 올해 파리 올림픽이 있었고요. 결과는 금 13개, 은 9개, 동 13개. 역대 최고 성적으로 마무리했네요. 순위 8위 하셨습니다. P는 피벗. 페드의 금리 인하가 되면서 피벗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퀀텀. Q. 퀀텀 컴퓨팅. 네, 양자컴의 진화입니다. 25년은 양자역학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군요. 100년이나 됐네요. 자, R은 로제의 아파트입니다. 걸그룹 블랙핑크의 로제가 브루노 마스. 사실 제가 이 아파트 나오기 전까지 이 팝스타 브루노 마스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어요. 굉장히 노래를 잘하시는 분이시더만요.
자, 그 다음에 S는 스페이스 익스플로레이션, 우주 탐사. 스페이스X가 스타쉽 5차 시험 비행에 성공을 했고, 나사의 태양 탐사선 지금 파크가 태양 최근접 관측을 시도했고, 중국의 유인 우주선 선저우 19의 비행사들이 9시간 동안 우주에 머무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T는 뭐니 해도 트럼프, U는 유니버셜 테리프, 보편관세, 그리고 V는 밸류업, 밸류업을 하려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를 해야 되는데 상속세랑 상법 개정 그거 하지 않고 밸류업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리고 V는 아까 위메프, 위메프 사태, X는 XR 기계, Y는 옌, 이 엔캐리 트레이딩이 뭐 청산 요 얘기 때문에 휘청했었고, 그죠? Z는 징크, 코리아 징크. 근데 요 사태가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아주 크게 밸류업을 만드는 트리거가 아마 될 겁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주말입니다. 주말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